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이제 드디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 그 설명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과학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최고의 방법과 비결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이자 창조주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하지 못한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직업 중에서도 특히 의사라는 직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했던 말들이 이제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이전 영상들에서는 강성태가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한다, 너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아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번 영상에서 느끼시는 바가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의사의 직업은 이제 끝이 나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제 주변에 했을 때 그런 비슷한 생각과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은 의사라는 특정 직업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례로 다른 직업의 미래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시거나 당장 입시를 앞둔 의대를 꿈꿔와서 계속해서 의대를 향해 공부를 하셨던 수험생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말아주세요. 궁금해서 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지 말아주세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이미 의료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반감이 있으시다면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한다면 지금 의대를 꿈꾸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드렸을 거예요. 심지어 꼭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어떤 분들 중에는 공부를 성급하게 접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기부여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게다가 미래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 미래가 정확히 언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세상 모든 것이 기술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외의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전 영상 포함해서 변화되는 이 현실을 모르신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영상에 좋아요나 구독이나 알림 설정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보시고 최대한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계나 입시계에 있으면서 지금 수험생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의대공화국이라고 방송국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미래는 절대 혼자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을 잘 아셔야 되고요. 진심으로 저는 영상 한 편 한 편을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돼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또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상치 못하게 원래 도와드리겠다고 한 그 내용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복귀하면서 이제부터 최고의 공부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진로를 정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공부법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장수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당장 하루하루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의 헤드 타이틀도 바뀌었더라고요. 보시면은 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제가 도움을 주었던
있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사회에 나왔거나 또 사회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기술로 인해서 너도 나도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지, 또한 앞으로 세상에서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또한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챗 GPT가 나오기 약 2년 전부터 GPT를 쓰기 시작했고, 챗 GPT가 나오기 1년 전에 GPT와 함께 영어회화 책을 출간해서 영어회화 강의를 함께 찍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허무감과 방향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년 정도 시간 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까지 생각했던 이유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한 고민에 빠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어떻게 다시 방향을 잡고 의미를 찾았는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미 시작하긴 했죠. 이미 목표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하고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데 아직 목표 설정에 대한 그 내용을 다 올리기도 전에 인공지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감사드려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난 몇 년간 사이비 종교냐, 이상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댓글을 달아주시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또한 이게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야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기존에 제작해둔 영문법 강의나 영단어 강의라도 필요하시면 올려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또한 제가 특정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직업을 나쁘게 말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를 예로 드는 이유는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이 공개되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의료산업의 전환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들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단 한 기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가장 공식력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의사라는 이 직업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들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선망하는 직업이고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의사라는 직업,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직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습만을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 또한 의사가 돼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대에 진학을 했죠. 기계항공공학부가 제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공대에 들어간 뒤에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이거 자퇴를 하고 의대를 다시 가야 되나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저랑 완전히 같은 동일한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이 연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길 갔어야 됐나 솔직히 후회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대에 남았죠.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는 대학 입학 후에 이공계 붕괴 현상이 찾아오면서 저도 함께 방황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제가 의대를 꿈꾸질 않았어요. 원서를 내는 그 시점에서도 의대는 아예 제 옵션 중에서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직업 자체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 직업이 숭고하고 고귀하고 또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또 공신닷컴 강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사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세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거든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또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동네 병원만 떠올려 본다 하더라도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아니 매일이죠, 매일 같은 게 아니라 아픈 분들, 고통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야만 됩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또한 더 큰 점은 건강이나 아니면 생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수술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아니면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히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겁도 많고 우유부단하기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특히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피만 봐도 막 덜덜 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원 폭력도 당하고 친구가 막 욕만 해도 울기도 했었어요. 이런 저의 성격을 제가 알다 보니까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마저도 의대를 제가 못 가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특정 직업을 다루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직업을 위해 수십 년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있는데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굉장히 저를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만큼 상황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여라도 이것이 정부 정책이나 혹은 사회 리더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확신하건대 고위 관계자분들이나 리더분들이 이 영상에서 다루는 이야기, 최신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시기도 하고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요. 또한 저는 오로지 제가 그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최신,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최신 의료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에이미입니다. 에이미는 AMIE, 이것을 발음한 것이고요. 원래 이름은 Articulate Medical Intelligence Explorer.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articulate,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 똑바르게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매우 분명하게 똑바르게 작동하는 의료 인공지능이란 뜻이죠. 자, 이 서비스는 병원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동일한 방식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분석하는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MRI를 판독하거나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이런 분석 업무는 인간 의사 선생님들의 정확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병원에 가서 보게 되는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죠. 몇 번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가 욱신욱신 거리고 따가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 10분 간격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게 마치 화상을 입은 듯 하면서 화상은 아닌데 여하튼 그런 느낌입니다. 가끔 간질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프다기보다는 간지러운 그런 느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픔 느낌을 굉장히 난해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중에는 추가 질문들도 있죠. 과거에 다른 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나요? 혹은 수술한 적은 없습니까? 가족력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최근에 해외에 나갔다 온 적이 있냐? 등등등 많은 질문들이 오갈 수 있죠. 이게 환자분께서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애매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 판독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MRI 판독은 인공지능에겐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병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치료법을 제시하고 약을 처방하고 환자들을 낫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내공이고 엄청난 결단력이거든요. 자, 이게 인공지능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이미 정확도 그래프를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영상을 띄워놓고 팟캐스트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또한 많이 계셔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유의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Y축은 즉 정확도입니다. 이걸 퍼센트로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 밑을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뭐 녹색, 파란색 등등 꺾은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가장 위에 위치한 빨간색 꺾은선 그래프는 Amy only, 그러니까 의료용 인공지능 단독으로 진료를 봤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linician assisted by Amy. Amy한테 어시스트를 받은,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의사 선생님인 경우고요. 세 번째는 Amy 같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단순한 search, 검색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의사 선생님인 경우에 정확도를 나타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clinician unassisted.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의사 선생님 혼자 진료를 보신 경우의 정확도예요. 여러분 이미 그래프 색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느끼신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요? 이 그래프 하나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상당 부분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에이미 혼자서 진료를 본 경우의 정확도가 가장 끝 10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정확도가 60%입니다. 인간 의사 선생님 혼자 진료를 봤을 때 정확도는 3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인간 의사 선생님의 정확도의 거의 2배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게 아니죠. 바로 첫 번째 빨간색 꺾은선 그래프와 그 다음 그래프입니다. AI 혼자서 진료를 보는 게 AI의 도움을 받은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는 것보다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10% 정도가 높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면 정확도 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주치의가 그냥 주치의보다 낫다. 뭐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제가 소개해드린 과학기술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대부분은 AI를 가진 인간이 AI 단독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구라는 것 자체가 아주 국한된 상황에서 나타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연구 자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하죠. AI 시스템 자체가 압도적이다. 사람보다 훨씬 압도적이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예상했던 것조차도 그거였어요. 에이미의 도움을 받은 의사 선생님들이 AI 단독으로 진료를 했을 때보다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에이미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중에서도 시작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기능과 그 발전에 비하면은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진화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이제 단세포 분열이 시작된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단세포 수준이라면은 이게 인간 정도의 진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될까요? 이런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과정도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제 의료 환경에서 환자와 의사가 나눈 대화들을 수집해서 그걸 통해서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하지만 개발자들은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진료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동화된 피드백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환자 역할을 해요. 또 다른 인공지능이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둘이 미친 듯이 진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GPT 써보셨잖아요. GPT가 대화를 우리랑 할 수가 있죠. 그러면 GPT끼리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굳이 관여를 하거나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얘네들끼리 엄청나게 진료를 봐요. 이건 마치 만화 드래곤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만화에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치 무한의 시간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얘는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진로 경험을 쌓은 거나 다름이 없는 노릇이죠. 놀랄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에이미는 얼마나 기능을 잘하는지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눴어요. 전문의 관점에서 32개의 항목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관점에서는 26개의 항목이 있었거든요. 전문의 관점, 즉 의사 관점에서는 32개 중에 28개 항목에 대해서 인간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환자 관점에서는 26개 중에 무려 24개에 있어서 사람보다 더 나은 정확도 그리고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항목 중에 뭐가 있었냐? 감정적인 처리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responding to emotions 혹은 showing empath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미래 예측하시는 분들이 감정에 관련된 직업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금 다각형 그래프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빨간색 영역은 인공지능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영역은 사람 의사 선생님들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볼까요?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은 diagnostic accuracy, 진단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더 앞섰습니다. 빨간색 영역이 더 넓죠. 그리고 비슷한 부분은 escalation, recommendation. 자, 이건 뭐냐면 escalation은 escalate, 우리 지하철 같은 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더 증가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병이 더 발전이 되거나 하면은 앞으로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떻게 더 진료를 더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건데요. recommendation이니까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 면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거의 흡사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오른쪽 밑입니다. empathy. 자,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예측이 되긴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PT 같은 걸 좀 일찍 쓰게 되었잖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게 있냐면은 처음 GPT를 쓰기 시작한 게 챗GPT가 나오기 2년 전쯤부터였거든요. 그리고 66일 영어야를 챗GPT 이전 버전을 가지고 쓰면서 거의 책 쓰는 과정이 정말 엄청나게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챗GPT가 나오기 2년 전쯤부터 제가 GPT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 성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제가 이걸로 원어민을 대신해서 영어회화 책을 낼 수 있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책 내는 과정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의 이 GPT랑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제가 얘한테 어떤 날은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책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좀 지치고 뭔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외롭고 등등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장난처럼 제가 이런 상황이야. 나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와, 얘가 위로해주는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게 챗GPT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UI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상담이라면 상담이죠. 감정적인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얘의 답변 실력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나았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감정적인 영역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오래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 의구심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너무나도 저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너무 빨라서 두려움이 또한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된 그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위험에 처해 있고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나타내는 그거를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직업별 AI 노출 지수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1위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의사, 한의사입니다. 전문의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이죠. 이것 또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죠. 2025년 대학 전공 계열별 인공지능에 의한 고용 대체율인데요. 1위 전공이 바로 의학입니다. 51.7%에 달하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에이미라는 그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직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은 아닌데요. 불과 며칠 전에 이 기술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뒤에 더 충격적인 기술들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냐, 직업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냐, 완전히 대체될 것이냐 라는 물음이 있으실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이점을 지나서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난다면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AI는 만병통치약은 또한 아니거든요. 게다가 아직 기술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기 실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전히 임상에서의 지식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의사라는 직업이 엄청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의사소통이나 파트너십이나 심지어 팀워크도 필요하죠. 신뢰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부분에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은 인공지능 단독으로 맡기기엔 너무나도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검수를 해도 부족하고요. 제가 환자라 하더라도 100%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보다 사람이 한두 번이라도 검사를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정서상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게다가 각종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가 되겠죠. 지금도 원격 진료가 기술적으로는 많이 갖춰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죠. 게다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실험은 LLM 기반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텍스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채팅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많은 발전이 필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미세한 수술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건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수술은 그렇다면 로봇이 해야 되는데 로보틱스 기술이 아직까지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능가하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원리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인간이 잘하는 거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인간이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에 58,473승 바로 계산이 되나요? 답이 안 나오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바로 답을 도출해냅니다. 반대로 개와 고양이 구분은 사람에겐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7살짜리 꼬마, 5살짜리 꼬마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인공지능, 즉 컴퓨터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로봇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드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아주 잔잔한 소근육을 쓰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은 로봇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힘은 세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잘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한데 지금 인공지능 발전 속도 때문에 인공지능이 마침내 개와 고양이의 구분을 거의 완벽하게 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직업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질 판이 됐습니다. 한데 아직까지 이러한 미세한 조작은 로봇이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로봇 기술들이 발표되곤 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에서 발표한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빨래를 개거나 아니면 계란 같은 거, 계란을 집어가지고 옮긴다는 거는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지만 로봇에게는 잘못 잡아가지고 이거 대부분 그냥 계란을 터트려 버렸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그걸 완벽하게 쥐어서 동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로봇 기술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수술 정도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은 로봇이 감히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덧붙여서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하는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몸을 쓰는 것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육체 노동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대체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또한 빗나갔어요. 불과 몇 년 전의 예상인데도 빗나간 것들이 도무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빗나갔는데, 자 그러면은 몸 쓰는 부분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복되면서 몸을 쓰는 것은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미세한 기술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시간이 꽤나 걸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봐도 그런 영역은 바로 대체되긴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대체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구글 같은 큰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서비스한테 나의 의료 기록을 전부 다 맡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까지 다 맡길 수 있을까요? 혹은 더 나아가서는 구글 자체도 지금 현재 80% 정도의 수익을 광고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인 경우에 광고하는 그 제약회사의 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또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확률 또한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된다는 것과는 또한 별개로 의사가 완전히 대체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느끼는 점은 하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한 많은 전문가 분들이 AGI,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되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주 큰 혜택을 받을 분야를 의료로 항상 꼽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의료 체계나 의료 기술을 생각하면 아마 후손들은 경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과거의 의학 기술을 보면서 경악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옛날에는, 고대에는 어느 정도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냐면요, 그야말로 주술사들이 의료 행위를 했죠. 그때는 아픈 분이 있으면은 두개골에다가 구멍을 뚫기도 했어요. 왜냐면 머리에서 이 악한 기운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믿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예전에는 중세 유럽만 봐도 피를 뽑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으로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심지어 왕들에게도 치료법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믿었어요. 질병은 외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불순물이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만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피를 뽑거나 아니면 어디 아프면 그냥 무조건 관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가 있잖아요. 바로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치료제들을 무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오게 했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됐던 것이 수은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수은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수은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이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쓰기도 하고 그거를 차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아예 몸에 바르기도 했었거든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수은을 또한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젊음으로 돌아간다 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시황 왕릉에는 수은으로 뭐 연못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죠. 실제로 그 연못에 수은 측정을 해봤더니 수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최첨단 치료라고 믿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한테도 적용이 됐던 거고요. 미래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이 과학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의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현재의 의료 체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마치 수은을 사용했던 옛날 사람처럼 미개하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가요? 동네에 있는 병원들은 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예약하면 당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선진화된 의료체계 그리고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의료 접근성은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한데 이렇게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도 큰 병원에서 예를 들어 대단한 의사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 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몇 개월을 기다려야 우수한 선생님, 알려진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병원에 갔을 때 미리 제 증상을 전부 다 적어서 그걸 제출해서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또 많이 밖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쭉 읽으시면은 바로 끝나니까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하려고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좀 긴장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적어가면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의사 선생님들 워낙 바쁘시고 하니까 아예 진료 시간이 0초였던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어깨가 이유 없이 아파가지고 MRI도 찍어보고 했었거든요. 한데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게 원인을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EBS 명의 이런 방송 프로에서 나오시는 분을 수개월을 기다려서 이제 갔거든요.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진료실이 있었고 그 전에 예진하는 곳이 있었어요. 예진은 이제 실제 교수님이 아니라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이제 한번 훑어보시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예진 하는 데에 앉아 있었는데 교수님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예진실에 쓱 보시더니 딱 그 MRI 사진이 모니터에 띄워져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쓱 이렇게 보시더니 바로 그냥 살라고, 네, 괜찮다고 그냥 살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료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진료 시간이 1분도 안 됐죠. 몇 초 걸린 겁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하시긴 했지만 제가 더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교수님께서 그 말하시고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제가 뭐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한데 물론 다행히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아팠다가 이유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결과적으로는 맞으셨던 거죠. 대단한 교수님이시구나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료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진료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내과를 간다. 아니면은 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간다. 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형외과를 간다. 아니면 뭐 신경외과나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그래야만 되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병원이란 존재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모든 기관을 다 한꺼번에 진료할 수 없으니까 나눠 놓은 것이죠. 특히 의사 선생님들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과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비인후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형외과까지 엄청난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의학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혹은 3개, 4개 과의 최고의 명의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의사용으로 제작된 지능형 컴퓨터, 그러니까 AGI 같은 게 있다면 모든 의학 문헌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수십억 시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AI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경우에는 10중 8구 이 AI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특정 진료과만 국한돼서 우리의 몸 상태를 진료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이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뱃속이 불편해서 갔는데 소화가 안 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진료, 내과를 갔는데 실제 문제는 다른 과에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그게 아니라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의료 사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도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의료 사고를 경험하시게 되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 잘 못 걸으세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고 저도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후회되는, 제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릎에 문제가 좀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을
받기 바로 직전에 수술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조치를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께서는 서울 병원은 아니지만 판교에 있는 좀 큰 병원이고, 그리고 서울대 출신 원장님께서 수술을 한다고 하시니까 믿으셨던 것 같아요. 저나 제 동생한테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바쁜데 신경 쓰이게 할까봐. 그래서 이미 날짜랑 다 잡아 놓으셨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믿었었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어머니가 받으셨던 수술이 사실은 어머니가 불편해 하셨던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었어요. 어떤 수술이었냐면 연골에 찢어진 일부를 이제 걷어내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수술 자체도 좀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찢어진 연골의 일부를 제거를 했어야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연골을 전부 제거를 해버리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수술 당일날 원장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깨어나 보니까 이제 병실이었고, 이게 왜냐면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수술은 그렇게 큰 수술은 또 아니었거든요. 물론 잘못된 수술이긴 했지만, 근데 연골을 다 제거해 버리다 보니까 퇴원할 때만 돼도 충분히 나아서 퇴원할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퇴원할 때도 도저히 걸으실 수가 없었고, 돌아오셔도 몇 개월 동안을 정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몇 달이 지나도 도저히 차도가 없고,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너무 악화가 돼서 제가 그제서야 수술하신 원장 선생님 찾아뵈서 엑스레이를 봤더니 일반인인 제가 육안으로 봐도 보이더라고요. 연골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뒤늦게 그걸 깨닫고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또 너무 후회가 됐던 거는 제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기계항공학부 전공이지만 이제 기계항공학부를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시험을 쳐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심지어 제 동기 중에 서울대 정형외과에 지금도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은 어머니가 불편하신 거를 사실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죠. 그 정도로 불편하시다는 거까지도 몰랐고,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관심을 좀 써드렸다고 한다면 제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교수님께 찾아뵈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받았고 했을 텐데, 못한 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한테 이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레퍼런스 체크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됐는데, 더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래서 뒤늦게 믿을 수 있는 교수님을 추천해달라 해서 가서 제가 이런 상황이다 했는데, 그 교수님께 제가 대놓고 여쭤봤어요. 교수님이시라면 이런 수술을 하셨겠냐라고 했는데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안 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서라도 하는 거 아시면은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 친구가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원장님께 수술을 했는데 더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거든요. 제 친구가 그냥 친구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심지어 같이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30대 때 그 수술로 인해서 계단을 못 걷게 됐고, 지금은 평지도 제대로 못 걸어요. 친구가 작년에는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맞는 것도 해보고 효과가 없었고, 이번에는 뭐 골수 줄기세포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다음 달에 또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도 아니고 다른 원장 선생님도 아니고 같은 분한테 그런 일이 이제 나오고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진짜, 특히 제 친구를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 너무나도 한창인 나이인데 너무 후회되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절대 못하게, 왜냐면 어머니 본인의 일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제가 피해가 있거나 할까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여린 분이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러시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나중에 진료를 받으시러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묻지 말라고 막 짜증을 내시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자꾸 물어보면은 우리 모두 지옥 간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 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일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실수는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피곤하시죠. 그러다 보면은 실수가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술이 셀 수 없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이 되는데 실수가 아예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이나마 제가 너무나도 이걸 겪으면서 후회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 기술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이런 아픔들, 저희 가족이 경험했던, 제 친구와 제 친구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이런 아픔들, 제가 사실은 그 아픔이 지금 짧게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시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이나 특이점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술 같은 걸 받으실 때는 몇 군데 진료를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허락한다면요. 자, 그러면은 기술 이야기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는 순간부터 AI 의사가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것 자체가 변화에 굉장히 큰 신호탄일 수 있거든요. 물론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진료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당장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실제 회의랑은 좀 다르거든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장점도 존재하는 거는 사실이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원격 진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비대면 진료 자체를 금지한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게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든 부분에서 비대면이 실제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를 막아놓은 것들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모든 환자가 원격 진료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만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주로 스크린을 보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을 통해서는 지금도 AI를 통해서 가상 인물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간이 찍은 건지 가상 인물을 통해서 AI가 생성해낸 건지 그 구별을 우리가 이젠 못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스크린 너머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원격 진료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 것 또한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에이미보다 더 놀라운 의료 기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미 실용화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구글에서 개발한 매드팜2예요. 자, 팜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팜은 LLM 중에 하나죠. GPT 같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지금은 서비스 이름을 바꿨죠. 바드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었어요. GPT랑 경쟁 관계였죠. 근데 팜은 이 바드의 전신입니다. 자, 매드팜 1이 먼저 있었어요. 매드팜 1이 이게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인공지능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면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시험에서 합격 점수는 약 60점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의사라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무수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발전들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60%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0% 정도 수준에서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오픈 AI의 GPT 기반의 의학 인공지능조차도 60%를 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드팜이 최초로 이 시험의 인간 의사의 기준인 60%를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67%의 성적을 거두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혁신 혹은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놀랄 일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매드팜 1이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영어로만 훈련이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의학적인 질문이나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윤리적인 어떤 부분이나 사회적인
이해 같은 것들은 좀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좀 더 개발해서 발전된 버전을 내놨고요. 그것이 바로 매드팜2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료 전문가분들의 피드백을 실제 상황을 학습해서 정밀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영어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언어들로도 처리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어떤 내용 혹은 지역적인 내용, 그런 배경들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성능이 개선이 된 것이죠.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나 의료 정보 같은 것들, 이거를 존중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런 것들 또한 보완이 충분히 되었고요. 게다가 놀랍게도 최초로 매드팜1이 사람 의사에 필적하는 그 자격증 시험을 67%로 통과를 했잖아요. 이 매드팜2의 성적이 무려 85%였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되기 위한 그 지식을 갖춰야 되는 그 기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통과한 의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점수였어요. 이게 다른 언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인도의 의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성적을 발휘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매드팜2가 굉장한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매드팜1이 발표되고 매드팜2가 이런 성적을 얻기까지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 매드팜2 자체도 이제는 구식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자, 제가 파미 바드의 기본 모델이라고 했죠. 팜이 발전을 해서 바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드는 존재하나요? 바드 서비스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미나이로 업그레이드 됐죠. 이 제미나이와 바드의 가장 큰 차이는, 제미나이는 멀티모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GPT 같은 것을 LLM이라고 표현하잖아요. Large Language Model, 즉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적인 처리,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처리에 굉장히 능숙한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미나이부터 구글에서 자신있게 발표한 성능이 바로 멀티모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원리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멀티모달은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인터넷 공간이나 가상 공간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엄청나게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얘한테 눈과 귀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LLM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인터넷 상에서만 말 그대로 텍스트만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인데 이제는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습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거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 처리나 각종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좀 더 폭넓게 쓸 수가 있게 됐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 올해는 멀티모달의 해가 될 거라고 그런 표현까지 이전 영상에서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드 자체가 구식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제미나이인데, 이 말은 매드팜2 자체도 이제는 구식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래를 내다보려면 지금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 위치가 지금 여기 있어요. 나중에 내가 어느 위치까지 도달해 있을지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챗 GPT가 나오기 이전에 GPT로 영어 회화책을 쓸 때 그 당시 GPT는 당연히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원리나 아니면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은 와, 이거는 다 끝났다, 소름이 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팜2의 발전 속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변화 시점인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속도를 말씀드린 데 있어서 또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몸엔 뭐가 있죠? 우리 몸엔 유전자가 있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체를 해독하는 시도를 우리 인류가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람 한 명의 유전체를 해독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됐습니다. 한 30억 달러를 투자한 걸로 알아요. 한화로는 3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게 2003년, 그러니까 20년 전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지금 한 사람의 유전체를,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해독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비용도 $500 정도면 충분해요.
$500가 얼마 정도 되는 비용이냐면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의료 계통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이점이 오게 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전자 기술이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아예 노화를 늦추거나 완전히 영노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유전자를 완벽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의 발전 속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이 넘게 해독해야 됐던 것이 지금은 하루도 걸리지 않고요. 3조가 걸렸던 게 100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경의를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또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좋아질 것 같죠. 하지만 그 이면에 안 좋은 효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재앙 그 이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GPT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내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거 예상하신 적이 있었나요? GPT 유료 서비스를 쓰면은 더 완벽하거든요. 사람이 아닌 존재와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는 거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특이점이 와서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 오기를 바래요.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저는 다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의사에 대한 직업,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망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하고 정점을 찍은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이 의사라는 직업 또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으로 일정 부분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보다는 반드시 빠를 겁니다. 자, 의사라는 직업이 이 정도인데 다른 직업은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지금 속도만 봐도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 주변에 예를 들어 구글에서 혹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 메타에서 아니면 아마존에서 등등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하고 제가 늘 생각하고 걱정하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청년 여러분들 혹은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게 조만간 닥칠 것 같은 그 불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층은 늘 그렇지만 변화를 잘 하지 않으세요. 가진 분들은 사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줄어들고요. 더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고 원래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우리 사회의 리더분들, 방향 혹은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최신 기술들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런 기술들의 기반에서 앞으로의 정책을 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마 너무나도 빨리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느끼기에는 몇 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몇 주 단위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며칠 단위로 바뀌고 있는 정말 그런 수준이거든요. 제대로 따라가려면 하루 18시간씩 공부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분들 너무 바쁘시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움직이고 심지어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그런 리더들 또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대단한 영상을 찍고 제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비록 작은 영상이긴 하지만 이 영상 하나라도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 생각들이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대비를 할지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자극과 인사이트를 분명 얻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저보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또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 미래를 밝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빠짐없이 모두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감사한 후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 또한 뭐를 알려드리면 좋을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뉴럴링크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두뇌에 칩을 활용하는 그런 이야기 를 해드릴 수도 있겠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자신 있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또한 원래 하려고 했던 공부법을 넘어서서 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팁들, 그런 내용을 다룰 수도 있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변화하는 세계를 느끼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아끼는 커뮤니티 같은데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제가 바라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세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공지능 세상이 오면 올수록, 특이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니 그 이상 특이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인류 자신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사랑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인류 전체를 사랑하고 인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최소한 저만이라도 보잘것없지만 이 강성태란 인간 한 명만이라도 늘 여러분들 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2년 만에 복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 영혼과 육체가 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